올해 안에 이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고 2차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1차보다 훨씬 더 강도가 셀 것이다. 핵 개발을 막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란의 이슬람 체제 교체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쓰는 석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와요. 막히는 거죠. 우리만 막힙니까? 중국도 막히죠? 일본도 막히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핵개발 상황과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 준비를 종합하면 정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이란이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포기한다. 자, 우리도 원자력 발전하잖아요.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갈 우라늄,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NPT, 즉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들어가 있는 국가로서 우리 핵 주권이 있기 때문에 3.67% 정도의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게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사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에 말하는 거는 야, 니네들도 농축하지 말고 사와라 이거근데, 이란은 야, 우리는 핵 주권 국가로서 그 정도는 농축할 수 있다. 우리가 핵폭탄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핵발전소에 들어가는 우라늄을 농축한다는데 그걸 왜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처음에는 이란의 저강도의 우라늄 농축을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3차 협상부터는 반대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아예 너희들 사와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련된 상황에서 지난 6월 13일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란을 공격을 했죠. 그때 미국이 당연히 너희 공격하도 우리가 막지 않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시작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을 해가지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 이란이 우리는 핵 농축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처음 싸웠으니까 처음은 때렸으니까 그래 좀 해라 이렇게 허용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라늄 농축을 계속 하겠다라는 것을 고집을 굳히지 않으면 핵 협상은 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거는 더 큰 전쟁일 뿐입니다. 양축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그 마지노선을 올 12월 달까지로 보는 것 같아요. 12월까지 만약에 올해 안에 이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 2차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1차보다 훨씬 더 강도가 셀 것이다. 그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외교적 압박, 미국, 유럽의 역할이 이번 충돌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이 그렇게 나오더라면 유럽 국가들이 그래도 좀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계속 바람제비를 하면서 좀 중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이란이 친구가 없어요. 유럽 국가들도 전부 다 이란에 등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란을 압박합니다. 압박을 해서 제재를 무기로 삼아서 압박을 하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은 고립무원입니다. 그러면 러시아, 중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러시아, 중국이 이란을 또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의 2차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고, 궁극적으로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움직임은 굉장히 크지만 이란이 평화적으로 핵 개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손을 잡아주는 나라가 없어서 지금 그게 예전과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그전에는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과 해보려고 중재를 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중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간 충돌이 발생하면 양국 국내 정치와 여론이 이를 어떻게 지지하거나 억제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핵 개발을 시도하는 현재의 이란의 이슬람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보통 이제 영어권에서는 레이짐 체인지라고 그러는데, 레이짐 체인지를 우리가 번역할 때 정권 교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란의 대통령을 바꾸겠다. 현재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이란의 정치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정파로부터 다른 정파로 바꾸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란이 1979년 이래로 구축해온 이슬람 체제를 무너뜨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란을 그렇게 해야지만이
핵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것은 체제 교체인데 그게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공에 대해서는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란 내에서도 이란의 국민들이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국민들이 현 좀 답답한 이슬람 체제의 정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실 수 있지만 체제 교체까지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많이 때리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뭉칩니다. 그래서 이란의 인야를 분열시켜서 체제 교체를 한다는 것은 뭐 굉장히 그럴싸한 구호는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면 충돌을 피한다면 양국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 해왔어요. 양쪽에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게 정보전이거든요. 심리전, 정보전. 그래서 이란 내에 체제나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불순분자들을 잘 꼬드겨가지고 불순분자들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모사드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사실은 각 나라에서 내가 우리가 공작을 한다고 그랬었을 때,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공작을 한다고 그럴 때 북한 공작원이 한국에 와서 나는 북한 공작원이니까 돈 받으니까 너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했었을 때, 나는 뭐 한국에 국정원을 샀는데 너 나한테 협력해라. 이렇게 하면 없습니다. 다 간접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의 이제 정보 당국들이 예를 들면 중국에 누구와 접촉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 정보 당국이 직접 불러오면 어려우니까 잘 알려진 민간 기구라든지 평소에 굉장히 평판이 좋고 뭐 비정치적이라는 그룹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돈을 대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세미나 하나 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 대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이 사람 부르는 세미나를 하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부르면 상대편에서는 뭐 이런 조직에서 불렀다. 뭐 이건 괜찮은 거다.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무 문제 없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정보 쪽에서 슬쩍 들어가 가지고 아닌 것처럼 만나고 하면서 커넥션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그렇고 모사드가 이란에서 그런 작업을 해왔는데 그걸 이스라엘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이란은 못하는구나 했는데 아니나 웬걸 이란도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사드의 작전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매수 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자국 스파이들을, 이란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측이 계속적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포탄만 날아다니고 뭐 미사일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양국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규모의 스파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간 정면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동 지역 내 군사적 경제적 연쇄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외교 전략이나 시나리오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마지노선은 뭐냐면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자국 내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약간 톤 다운을 해서 뭐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우라늄 농축의 농도를 좀 낮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보통 우리 3.67%만 얘기한 줄 알았더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이란은 20%까지 낮추겠다고 그러는데 20%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20%는 뭐냐면요. 2015년에 핵협정을 할 때 이란이 20%를 넘지 않는 조건에 20%를 묶어놨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는 20%는 말도 안 되는 거고 3.67%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3.67%도 지금 안 해줄 판인데 20%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과연 우라늄 농축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지난 이 전쟁을 났었을 때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조건은 이란 내에서는 단 0.0001%라도 우라늄 농축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란이 그래 우리는 그냥 우라늄 농축하지 않게 한국처럼 사올게라고 하면은 전쟁은 나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란이 끝까지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공격할 가능성이 크죠. 미국이 막아주지 않는다면. 근데 미국이 그래 뭐 이란 니네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주겠다. 그 대신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 우리가 통제하는 데에서 해라 라고 한다면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타결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건 니네 미국과 이란의 협정이지 우리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면서 공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이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럴 때. 예.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은 현재로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고 그러면 제2차 충돌을 피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2차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1차와는 상대가 안 되게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 이제 1차 때는 뭐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었는데 이란이 마지막 선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로 삼을 수는 있겠죠. 예,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아무튼 뭐 판에 몰리면 이란이 뭐든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라도 막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재앙이죠. 우리가 하루에 쓰는 석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그 중에 70% 중에 99%,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와요. 막히는 거죠. 우리만 막힙니까? 중국도 막히죠. 일본도 막히죠. 이 세 나라의 강점이 뭡니까? 전부 다 이 세 나라는 제조업이 강한 국가예요. 전 세계 제조업의 중심인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물건이 못 만들어서 못 나간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만약에 이란이 최후의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여기에 통과를 어렵게 하겠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 휘청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란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현재 1차에서는 안 쓰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쓴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2차 전쟁이 심각하게 간다 그러면 이란도 당연히 그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할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에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겁니다. 제가 늘 입에 달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중동이 에너지의 보고가 더 이상 아닐 때까지, 그리고 전 세계가 중동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는 중동에서 일하는 일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든지 세계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위험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번이라도 쳐다보시는 그러한 노력을 하시는 게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